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0대 후반의 여성 사연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아시죠? 쉽게 말해 사람의 속마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다는 말인데요. 저와 남편은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세월을 부부로서 함께했고, 시댁 식구들과도 그만큼의 세월을 알고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알고 지낸 세월만큼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속마음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번에 큰일을 겪게 되면서 딱 한 가지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네요. 서로 알고 지낸 세월이 길다고 해서 상대방의 속마음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직접 겪었던 기가 막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사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현재 번화가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운영을 해서 약 8년 정도 되었는데, 나름 젊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어서 그런지 장사 수완은 꽤 좋은 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제 남편은 2년 전에야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따박따박 월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나 나이에 비해 월급은 한없이 적었고, 늦게 취직해서 인턴급에 해당했기에 저희 식구들이 먹고 살기에는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제 남편은 좋은 회사 들어가 보겠다고 한 세월 시간을 날려보냈고, 겨우 취직한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을 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은 당장 일을 구해도 모자랄 상황에 몇 달 동안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채가 나설 수밖에 없었죠. 여보, 언제까지 놀고 있을 거야? 취직 안 할 거야? 너는 회사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바가지를 긁냐? 때 되면 알아서 취직할 테니까 재촉 좀 하지 마. 당신이 20대 청춘이야? 지금 취직 활동해도 나이 많아서 받아줄까 말까 한데 작은 회사라도 알아봐서 빨리 들어가야지. 30대도 아직 젊거든? 요즘 세상에 30대 후반에도 취직하는 경우 많다더라. 몇 달 쉬다가 알아서 취직할 테니까 바가지 좀 적당히 긁어. 취직 생각이 조금도 없어 보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직접 남편이 취직할 만한 회사들을 알아봤었죠. 그리고 남편에게 이력서만 넣어보라면서 자꾸 재촉을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은 계속해서 놀 생각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남편은 제가 직접 회사를 알아봐서 대령해 주니까 억지로 이력서를 넣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작은 스타트업에 낮은 직급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어간 곳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열심히 하라면서 수십 번 당부했어요. 물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걱정이 되었지만, 작은 스타트업이라도 취직을 한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죠.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30살이 훌쩍 넘은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사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남편의 취직 문제로 이혼까지 생각했었어요. 아무리 문제없는 집안 없다는 말이 있지만 애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은 돈을 벌어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 힘들었거든요. 차라리 속 편하게 이혼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돈 못 버는 거 몰랐던 것도 아닐 텐데 후회할 거면 결혼은 왜 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 두 사람이 결혼을 할 당시만 해도 불완전한 20대 중반의 나이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결혼을 선택했기에 초반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던 문제였죠. 게다가 저는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했던 상황이었기에 나름 생활이 안정적인 편이었으니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던 것 같아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은 20대 중반의 나이를 사회 초년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리기도 하고 남편이 금방 취직이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그대로 믿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막상 결혼을 해보니 몇 년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없었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취직하기를 미뤄댔어요. 게다가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굳이 왜 이 사람이랑 살아야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남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커진다고 하니까 딸이 세상에 나오게 되면 남편도 정신을 차리겠지 생각했어요. 그러나 막상 딸이 태어나도 남편은 달라지는 게 없었죠. 당신 취직은 안 할 거야? 이제 우리 혜빈이 태어났는데 언제까지 백수로 집에 있을 거야? 누가 취직 안 한다고 했어? 지금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잖아. 앞으로 우리 혜빈이한테 들어갈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러니까 당신 취직하기 싫으면 나가서 택배 일이라도 구해서 해. 그날 남편은 제 앞에서 온갖 성질을 다 부리더니 밖으로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태도에 너무 짜증이 났지만 나름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으니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을까 생각했죠. 그러나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하더니 제가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혼을 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즈음에 남편은 기적적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죠. 저는 취직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가장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이혼에 대한 마음을 접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은 회사를 몇 년 다녀보지도 못했죠.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정말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누구보다 속상할 사람은 남편일 테니 다른 곳에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며 달래주었어요. 당연히 걱정이 태산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금방 다시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제 예상은 완벽하게 빗나갔고 남편은 또다시 한동안 백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저는 또다시 이혼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이혼 도장을 찍고 싶었으나 아버지 없이 커야 할 제 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이혼을 자꾸 미루다 보니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고요. 다행히 지금은 남편이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남편 대신에 어떻게든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아끼면서 알뜰살뜰하게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절약한 돈은 나중에 생길지 모를 급한 일에 쓰거나 하나밖에 없는 제 딸 교육비로 사용하려고 10년 동안 적금을 부었어요. 그래서인지 주변 사람들은 저를 구두쇠라고 부르면서도 어린 나이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구두쇠처럼 사는 것에 불만이 참 많았어요. 특히 어버이날이나 명절 때가 되면 입이 삐죽거렸죠. 이번에도 용돈 이것밖에 안 주냐? 대체 이걸 누구 코에 붙이라고? 아무리 네가 짠순이라고 해도 그렇지? 아이 시애미한테 주는 돈을 아끼는 며느리가 어딨어? 어머니 저희 사정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용돈 50만 원이면 충분히 먹고 노는 것에 쓰실 수 있지 않나요? 요즘 세상에 50만 원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나가서 고기 몇 번 먹으면 끝나는 돈이다. 아니 남들은 자식이 결혼하면 며느리가 용돈도 많이 주고 해외여행도 보내준다고 하던데 너는 대체 왜 그러냐? 어머니,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챙겨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좀 봐주세요. 에휴, 니들 여유 생기길 기다리다가 내가 먼저 저 세상에 올라가겠다. 나중에 나 없을 때 후회하지 말고 시부모한테 돈 쓸 때는 좀 써라. 시어머니는 맨날 저만 보면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면서 투덜거리셨어요. 사실 저도 며느리 덕 보고 싶은 시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저희 부부도 먹고 사는 게 우선이었기에 애써 듣고도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제가 구두쇠 노릇을 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끌끌 차며 뭐라고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저라고 왜 궁상맞게 구두쇠 노릇하며 살고 싶겠어요. 맨날 며느리가 되어서 시어머니 챙길 줄 모른다며 뭐라고 하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진절머리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랑 비교하고 뭐라고 하실 때마다 일부러 방긋 웃으며 따지고 들었죠. 얘, 나중에 갈 때 돈 싸질머지고 갈 것도 아닌데 궁상 좀 그만 떨어.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아끼고 앉아있냐? 그거 모은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모아둬야죠. 그리고 앞으로 저희 혜빈이 교육시키려면 돈 많이 들어갈 텐데 그거 대비해서라도 적금 계속 들어야 해요. 남들은 생일 때마다 시부모 해외여행 보내준다는데 아니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용돈이라고는 코딱지만큼 주고 우리 부부는 해외 땅 한 번 못 밟아봤다. 이러다가 칠순잔치도 못하겠다고 할까봐 아이 무섭다 무서워. 어머니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도 궁상맞게 한 푼 두 푼 모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남편이 돈을 제대로 못 벌어오는데. 어머니 아들이 돈만 제대로 벌어오면 저도 해외여행에 용돈 팍팍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탓하시려거든 남편을 탓하세요. 이전 같았으면 말다툼하기 싫어서 최대한 좋게 이야기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좋게 이야기해도 변하는 게 없고 자꾸만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사실 시어머니께서도 본인 아들이 가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면 시어머니께서도 할 말이 없으신지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저도 남편이 돈만 제대로 벌어왔다면 이렇게까지 구두쇠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어쩌겠어요? 남편이 아무리 돈을 벌어와도 얼마 되지 않아서 가정에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 결국 본인 용돈벌이밖에 안 되니 거의 저 혼자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무방했죠. 그렇기에 시어머니가 아무리 뭐라 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승진을 하거나 좋은 회사를 옮기지 않는 이상 경제적인 여유는 없을 테니 용돈 문제나 해외여행은 시어머니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간은 지나 어느덧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2년 차가 되었을 때였어요. 구두쇠처럼 살면서 차곡차곡 모아놓은 적금이 10년 만에 만기를 앞두고 있었죠. 사실 돈을 모으면서도 적금 만기 날이 다가오기는 할까 싶었는데 꾸준히 하다 보니 끝은 오더라고요. 저는 적금을 찾기 전부터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타야 하나? 아니면 딸이 발레에 소질이 있는데 좋은 학원을 보내줘야 하나?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10년 만에 적금이 만기가 되던 날이 찾아왔어요. 그날은 꽃집이 쉬는 날이었고 오전 중에 집 청소를 해놓은 후 오후에 은행에 가려고 이것저것 챙기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따라 시어머니가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평소 저희 집에 자주 오시는 편은 아닌데 가끔씩 남편이 좋아하는 게장이랑 부추무침 같은 것들을 만들어 오세요. 저는 왜 하필 오늘 오셨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오신 상황이니 은행은 다음에 가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받아 들고 평소처럼 차 한 잔 내어드렸어요. 한 번 오시면 2시간 정도는 수다를 떨다가 가시니까 그날도 그러겠지 생각했죠. 예, 나 오늘 니들 집에서 저녁까지 먹고 갈란다. 오늘 저녁 드시고 가신다고요? 제가 주말에 장을 봐서 집에 음식 재료가 없는데요. 아이, 뭐 있는 걸로 대충 먹으면 되지. 가족끼리 신경을 쓰고 그러냐? 그럼 오늘 아버님이랑 아가씨도 오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동창회 갔고
세이는 3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친구가 살고 있다면서 만나러 갔다. 아마 네 시누이는 저녁 먹기 전에 여기로 올 거야. 시어머니 말씀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집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이 되었죠. 마음 같아서는 집에 먹을 게 없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고 싶었지만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어쩔 수 없겠다 생각하면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있는 재료들을 사용해서 저녁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녁 식사를 할 때가 되었고 남편과 시누이가 함께 집으로 왔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면서 두 모녀의 얼굴을 보니 뭔가 저에게 할 말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을 만한 게 없어서 그런가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음식을 잘 먹고 있는 것을 보면 그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누이가 집에 찾아온 것도 수상했고 두 모녀가 자꾸 제 눈치를 살피는 것도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저는 애써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식사에 집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항상 불길한 예감이 잘 들어맞더라고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예상대로 두 사람은 저희 부부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죠. 우리 세이 조만간 결혼을 하게 될 것 같다. 예? 아가씨 아직 20대인데 벌써 결혼을 해요? 언제쯤이요? 그러게나 말이야. 일찍 결혼하는 게 집안 내력인가 보다. 아마도 올해 말쯤 할 것 같아. 그래요? 아가씨 축하해요. 아가씨 결혼하는 거 당신도 알고 있었어?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지. 어찌되었건 축하한다. 축하는 나중에 시골리면 하고. 아무튼 세이 결혼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혼수 비용이 좀 모자라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니들이 좀 보태줘야겠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가 결혼하는 건데 혼수 비용을 저희가 왜 보태줘야 해요? 가족끼리 경사가 있으면 도울 수도 있지 뭘 그래? 유진이 너 그 적금 만기 날이 이쯤 아니었냐? 일단 그거 좀 줘라. 급하니까 그걸로 혼수 비용에 보태고 나중에 세이 결혼하고 나면 돌려받아. 어머니, 어떻게 적금 통장을 가져갈 생각을 하세요? 막말로 저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모를까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어떻게 그러세요? 아가씨 혼수 비용은 절대 못 보태드리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절대 못 준다고 하면서 펄쩍 뛰었어요. 한두 일도 아니고 자그마치 10년을 부어온 적금이에요. 그런데 그게 만기가 되자마자 가지고 갈 생각을 하다니 황당했죠. 정말 안 먹고 안 쓰면서 구두쇠소리까지 들어가며 힘들게 모은 돈인데 10원 한 푼 안 보태던 사람들이 그걸 홀라당 가로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나 저의 거절에도 두 모녀는 포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적금 통장을 찾아가 가지고 가려고 했죠. 안 준다고 하면 내가 못 가져갈 줄 알지? 네가 곱게 안 넘겨주면 내 직접 찾아가서 가지고 가마. 지금 누구 마음대로 통장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 못 주니까 그냥 돌아가세요. 저의 바락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잽싸게 그들 앞으로 가서 안방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섰죠. 그런데 남편이 언제 들어왔다 갔는지 통장을 찾아와서는 그들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통장을 받아들었고 곧장 얼마가 있는지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돌아갔고 남편에게 난리를 쳤죠. 당신이 뭔데 내 통장을 함부로 넘겨? 저거 내가 벌어온 걸로 모은 거야. 저 통장에 당신 돈 한 푼도 안 들어갔다고. 그런데 무슨 권리로 내 통장을 함부로 주는 건데? 당장 내 적금 통장 가지고 와. 여보, 우리 가족끼리 돈 때문에 얼굴 붉히지 말자. 남들이 보면 인정머리 없는 며느리라고 욕해. 욕하라면 하라고 그래. 나는 저 통장 절대 못 주니까 당장 가지고 와.
일단 급하다고 하니까 당신 적금은 내 동생 시집 보낼 때 쓰자. 아이, 그깟 적금 또 들면 되지.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릴 거야? 저는 남편의 이 말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제 통장을 넘겨놓고 시어머니 옆으로 가서 얼마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크게 화를 내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남편이 앉아있던 바닥에 쪽지가 하나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주워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난 후 그들 앞으로 다가가 통장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그런 저를 막았었더라고요. 아무리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한다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통장을 주면 어떻게 하냐고 다시 내놓으라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혹시라도 통장을 빼앗길까봐 무서웠나 봐요. 세준아, 엄마 새이 집에 간다. 주말에 집에 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어머니, 어딜 도망가세요? 가시려면 통장 내놓고 가세요. 당신 자꾸 그럴 거야? 아이, 가족끼리 꼭 이렇게 큰 소리 쳐야겠어? 아, 우리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자. 나 엄마랑 세이 배웅해주고 올게. 쉬고 있어. 그렇게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억울하게 적금을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돈 달라고 하는 시어머니랑 시누이도 정말 싫었지만 다른 것보다 그들 말에 동조하는 남편 놈이 더 얄밉고 밉더라고요. 그러나 이미 세 사람은 통장을 들고 나가버린 상황이었고 제가 뒤늦게 쫓아간다고 해서 순순히 내놓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빼앗겨 분한 마음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씩씩거렸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진정이 되니 문득 주머니 안에 넣어놓은 쪽지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확인을 해보았어요. 알고 보니 그 쪽지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쓴 것이었죠. 사실 요즘 같은 시대에 휴대폰 없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힘들지만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전자파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쓰지 않으셨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아서 남편에게 쪽지를 남긴 것 같았죠. 그런데 쪽지를 찬찬히 읽어보니까 내용이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직접 두 눈으로 보고도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듯 보였거든요. 게다가 쪽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엄마가 만나는 아저씨가 이번에 큰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더라. 아저씨 말로는 우리 쪽에서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몇십 배로 벌어들일 수 있다는데 그만큼만 우리가 보태주자. 그 돈만 투자하면 아저씨가 엄마랑 재혼도 해주고 평생 놀고 먹게 해준대. 그럼 너나 우리 모두 준재벌이 되는 건 일도 아니야. 너도 네 가족 데리고 해외에 가서 편하게 살고 싶어 했잖아. 아저씨랑 엄마랑 잘 되기만 하면 너 금방 해외로 보내줄 수 있어. 네 아버지랑 헤어지고 아저씨랑 잘해볼 거니까 엄마 좀 도와줘. 그래 줄 거지 아들? 저는 쪽지를 확인하고도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지 싶어서 여러 번이나 읽어봤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도 충격적인데 그걸 남편과 시누이까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니요? 이건 그냥 쉽게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았죠. 게다가 억울하게 통장까지 빼앗겼으니 이참에 제대로 알아보고 복수라도 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만나고 있다는 그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죠. 일단 저는 다음 날부터 2, 3일 동안 꽃집 문을 닫고 출근하는 척 나가서 시어머니 뒤를 졸졸 쫓아다니기로 했어요. 대신 제 차로 다니면 들킬 위험이 높으니까 사촌 동생에게 부탁하여 며칠 동안만 차를 바꿔서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30분 거리에 살고 있는 사촌 동생에게 찾아가서 차를 빌려왔고 곧장 시댁 앞으로 가서 시어머니 뒤를 쫓을 생각을 했죠.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3일 중 한 번은 그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다만 걱정이 되는 게 있다면 차가 없는 시어머니가 혹시 버스를 타고 다니면 쫓아다니기 힘들어서 어쩌나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그 남자는 좋은 차를 끌고 시댁 주변으로 오더군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나와 한 10분 정도 걸어가더니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서 그 남자 차에 탔어요. 저는 일단 티가 나지 않도록 그 차 뒤를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댔죠. 시어머니랑 그 남자는 나이가 많아도 여느 연인과 다르지 않았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고 커피숍에 가기도 했죠. 그리고 드라이브를 즐기기도 했고요. 그 나이에도 젊은 사람 못지않게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여기저기 돌아다닌 뒤 처음 태웠던 곳으로 가서 내려주었어요. 좋은 차에 좋은 옷을 입은 것을 보아 쪽지에 작성되어 있던 내용처럼 사업을 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해 보였죠. 그렇게 저는 처음 계획처럼 두 사람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확보한 사진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 보았죠. 처음에는 시어머니 앞에 내밀고 적금 통장을 다시 돌려받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하지만 적금 통장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억울함은 가시질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제대로 복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확실한 복수는 시아버지에게 알리고 그 남자와 헤어지게 만드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쪽지 내용을 보면 시어머니는 그 남자에게 마음이 있어서 만난다기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시누이도 모르는 척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제가 모든 사실을 알리게 되면 집안이 한바탕 뒤집힐 테고 시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정하고 운영하고 계시는 감자탕 가게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아버님, 며느리 왔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여긴 어쩐 일이야? 혹시 세준이 그놈이 속썩이는 거냐? 그게 아버님한테 들을 말씀이 있어서요. 나한테 할 말이 있다고? 아이, 그래. 여기 편하게 앉아서 얘기해라. 막상 시아버지 얼굴을 마주보고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야기를 하려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도 얘기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뭐든지 괜찮다면서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는 몇 번이나 한숨을 쉬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시아버지 앞에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사진과 쪽지를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적금 통장을 빼앗아간 날에 있었던 일부터 하나하나 털어놓았죠. 당연히 시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이냐면서 노발대발 화를 내셨어요. 그렇게 시아버지는 가게가 떠나가라 한참 동안 난리를 치셨죠. 시간이 지나 시아버지는 겨우 진정을 할 수 있었고 한숨을 몇 번이나 쉬시더니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참 동안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망설이셨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결심을 하셨는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저에게만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님, 비밀이 뭔데요? 그게 말이다. 사실 내가 몇십 년 전에 네 지어머니 몰래 지방에 거의 버려지는 임야를 헐값에 구매해 놨거든. 당시에는 투자 목적으로 구매해 놓은 건데 아예 막상 사고 보니 쓸 곳도 없고 재개발 소식도 없어서 골칫덩이었어. 그럼 그 땅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대박이 났어. 얼마 전에 그 임야에 골프장이 크게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 그래서 골칫덩이였던 그 임야를 엄청 비싸게 팔 수 있게 되었지 뭐야. 진짜요? 아유, 엄청 잘 됐네요. 요즘 쓸모없는 땅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저 세상 가기 전에 이득 볼 수 있을까 했었는데 하늘이 도왔어. 시아버지께서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 거렸대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알게 되면 좋아서 뒤로 넘어가겠지만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 좋은 소식은 여기저기 소문내고 다니면 계획이 어그러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누이가 이 소식을 일찌감치 알게 되면 재산을 미리 떼어달라는 소리를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일부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러나 시어머니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저와 손을 잡고 시어머니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게 되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시아버지와 함께 그 남자에 대해서 자세히 더 알아보기로 했어요. 사촌 동생 차를 며칠 더 빌려서 타기로 하고 그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 남자 뒤를 쫓았죠. 그런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그 남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좋은 차에 명품 옷을 입고 다니길래 큰 사업을 하는 게 맞겠거니 생각했는데 막상 그 남자 뒤를 쫓아보니까 사무실도 허름하고 사기를 쳐서 수익을 얻는 듯한 느낌이었죠. 무엇보다 그 남자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와 시아버지는 우연히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 저희 두 사람은 사무실 앞 외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는데 그들이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며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신도 저희 두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듯 했어요. 하필 두 사람은 저와 시아버지가 타고 있는 차와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이었고 덕분에 창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게다가 밖은 저녁이 되고 있을 때라서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고 사촌동생 차에는 썬팅이 많이 되어 있어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밖에서 차 안을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마침 저와 시아버지는 차에만 있으니 답답해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상황이었고요.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열린 창문 틈으로 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녹음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사람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얼마나 더 뜯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 남자는 시어머니랑 재혼을 해서 돈을 뜯을 수 있을 만큼 뜯고 버릴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 해외로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와 시아버지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기가 막혀 계속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날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알아본 후 시아버지를 시댁에 모셔다 드렸죠. 그런데 시아버지께서는 차에서 내리다 말고 다시 올라타더니 차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에게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유진아, 내가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너는 오늘 보고 들은 것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티내지 말고 평소처럼 조용히 지내라. 알겠지? 그럼요. 아버님께서 시키신 대로 평소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을게요. 너무 걱정 마세요. 그래, 고맙다. 혹시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얘기할 테니 그때만 도와줘. 오늘 피곤했을 텐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저는 그렇게 시아버지 앞에서 약속을 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남편 놈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자꾸 실실 웃는 거예요. 저는 적금 통장 빼앗기고 신경질이 나는데 앞에서 휴대폰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으니 짜증이 팍 나더군요. 당신 뭐가 그렇게 좋아? 뭐 회사에서 승진 소식이라도 들었어? 승진은 무슨, 나 승진 같은 거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소리야? 앞으로 열심히 해서 승진해야지. 여보, 우리 내년쯤 해외 나가서 사는 건 어때? 당신 여유만 되면 우리 혜빈이 해외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했잖아. 해외 같은 소리 하네. 당신 해외 가서 살 돈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저녁이나 먹어. 아무래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만난다는 그 남자를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였죠. 누가 보면
남편이 이미 큰 돈을 손에 쥐고 있는 부자인 듯 보였어요. 당장 가지고 있는 건 쥐뿔도 없는데 말이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나서 순간 그 남자의 정체를 이야기할 뻔했잖아요. 물론 가까스로 참기는 했지만 돈에 눈이 멀어 시아버지를 배신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남편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온 식구들을 시댁에 불러 모으셨죠.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대충 예상을 하고 찾아갔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해 보니 시어머니부터 시누이까지 영문도 모른 채 거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앞에 제가 드린 사진과 쪽지를 던지듯이 내려놓으면서 이게 뭐냐고 물으셨죠. 처음에 시어머니는 별 생각이 없는 듯 뒤집어져 있는 사진을 한 장 집으셨어요. 그러나 사진을 확인하고 나서 많이 놀라셨는지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던지듯이 떨어뜨렸죠.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무서운 표정을 하고 쪽지 쪽을 눈짓으로 가리키면서 옆에 있는 종이도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쪽지를 확인하자마자 얼굴이 새하얘져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과 시누이도 그 쪽지 내용을 함께 확인하더니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시아버지께서는 화를 참지 못했고 곧장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왜들 그렇게 놀라? 서로 다 알고 숨겨준 거 아니야?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일단 그 손 놓고 얘기하세요. 니들도 똑같아. 이 불효 자식들아.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생각을 해? 힘들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까지 시켜놨더니 네 엄마가 바람 피우는 것을 놓아? 이 천하의 못된 것들. 당신이 아무리 그래도 나 그 남자랑 못 헤어져. 순호 씨는 감자탕집 하고 있는 사람이랑은 달라. 그 사람 돈도 엄청 많고 고급스러운 차에 사업체까지 가지고 있다고. 거지 같은 감자탕집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그래서 결국 그 남자를 선택했다 이거지? 지금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용서해 줄 테니까 잘 생각해. 내가 뭐가 무서워서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 막말로 그 사람이랑 결혼만 하면 나도 감히 당신 같은 사람이 올려다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가 된다고. 난 분명히 기회 줬다.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렇게 알아. 꼴도 보기 싫으니 당신 자식들 챙겨서 이 집에서 나가. 나가라면 못 나갈 줄 알고? 얘들아, 네 아버지가 나가라고 하니까 그만 가자.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당당하게 남편과 시누이를 챙겨서 집을 나갔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면서 나중에 연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후 저를 집에서 내보내셨죠. 시아버지께서 등을 떠미시니 일단 시댁을 나오기는 했지만 그날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꽃집에 출근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었을 때쯤 시아버지께서 직접 제 꽃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버님, 어제 괜찮으셨어요? 괜찮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야. 그런데 나보다 유진이 네 얼굴이 어두운 것을 보니 어제 일 때문에 네가 마음고생을 많이 했나 보네. 사실 어제 일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기는 했어요. 그랬구나. 나 때문에 괜히 네가 고생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그나저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안 그래도 그 이야기 알아왔다. 집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네 꽃집에서 이야기하는 게 보는 눈도 없고 나을 것 같아서 말이야. 시아버지께서는 그날 저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시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미 제 꽃집에 찾아오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세 사람에게 그 남자의 정체를 알리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휴대폰이 없으니 시누이와 남편에게 녹음본을 보낼 생각이라고 하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혹시나 걱정을 하고 있을까봐 미리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비밀만 지켜달라고 하신 후 꽃집을 나가셨죠. 그날 밤 저는 꽃집 영업을 마친 후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부자가 될 생각에 아주 신이 나 있더라고요. 남편에게 살짝 물어보니까 시어머니는 벌써 재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당연히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의 재혼을 찬성하고 있었죠. 남편 말로는 아저씨가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 당연히 그쪽에 붙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욕심이 사람도 죽인다고 하던데 그 말이 딱 맞는 듯 보였어요. 세 사람의 미래가 눈앞에 그려졌지만 저는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은 흘러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시아버지와 저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녹음본을 전송했어요. 그리고 난 후 저는 세 사람이 쫓아올 것을 예상하고 시아버지와 함께 시댁에 가 있었어요. 그러자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세 사람은 급하게 시댁으로 달려왔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죽을 찢은 것 인정하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혼 소송 중인 거 몰라?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세 사람은 시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잘못했다고 두 손 모아 빌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제 적금 통장은 시누이 혼수 비용이 아니라 그 남자에게 줄 돈이었어요. 애초에 시누이는 결혼 예정이 없었죠. 그리고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저는 10년간 모은 적금이 순식간에 통으로 날아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 죽은 듯이 살겠다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하게 돈에 눈이 멀어 남편 뒤통수나 치고 며느리가 10년간 모은 돈을 꿀꺽한 여자를 다시 받아줄 일은 없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이멸을 판 돈을 시어머니에게 자랑하듯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는 세 사람과 앞으로 인연을 끊고 살겠다는 통보를 하신 후 그들을 집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남편은 저에게 달려와서 본인이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며 싹싹 빌었지만 저는 예정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하면서 전 남편에게 양육비와 재산 분할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죠.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시더니 시댁에 잠시 오라고 하셨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 걱정하면서 달려갔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열어보라고 하셨죠. 아버님,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는데요?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미야 반돈 일부야. 이거 가지고 가서 원하는 곳에 써라. 아버님,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뭐라고 이 큰 돈을 가지고 가겠어요. 이거 적금에 들어있던 돈 돌려주는 거야. 그리고 적금 외에 돈은 우리 손녀가 발레에 소질이 있다고 하니 학원비에 보태서 써라. 그냥 받기 부담스러우면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저는 시아버지께서 내미는 돈을 한사코 거절하였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께서는 무조건 받아달라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셨죠. 결국 저는 어른이 주시는 돈이니 감사히 받기로 했어요. 사실 10년 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한순간에 통으로 날리게 되면서 허무함이 있었어요. 사기꾼들이 경찰에 잡히기는 했으나 이미 여기저기 써버려서 돈은 공중분해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난 후 이렇게 챙겨주시니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지금 그 돈으로 딸과 함께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이혼은 하게 되었지만 시아버지에게는 꼬박꼬박 안부 인사를 드리며 가끔씩 찾아뵙고 있어요.
비록 지금은 가족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손주인 저희 딸이 있고 저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좋은 분이셨으니 앞으로도 계속 친정아버지를 찾아뵙는 것처럼 시댁에 찾아가려고요. 못된 전남편은 잃어도 이전 시아버지와 같은 좋은 분은 잃고 싶지 않네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끝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들 행복한 5월 되세요.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